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뭘 할 건지 말씀 아까 드렸었죠? 자,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7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위주로만 뽑아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저건 좀 궁금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답 감점제 있나요? 같은 내용으로 모르는 문제 찍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 엄청나게 하시죠. 누구는 찍었는데 합격했대요.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자, 일단 오답 감점제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이 다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없다면 그날 시험 당일에 알려줘요. 찍어도 됩니다. 라고 공지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지 않은 이상은 감점제 다 있는 거예요. 사이트 같은 경우도 감점제 있다 없다 그냥 추측만 난무하다가 작년부터 그냥 공지해버렸죠. 우리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답 감점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ABS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풀었는데 틀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 투자해서 마이너스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점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 1분 투자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답 감점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 중에 들어보니까 난 찍었는데? 라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찍은 개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 친구는요, 안 찍어도 합격했어요. 이미 합격선 75% 이상을 풀었기 때문에. 근데 난 찍었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나는 그만큼 못 풀었었기 때문에. 찍은 개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찍은 개수에. 찍어서 합격했다가 아니라 이미 많이 풀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전혀 몇 개를 찍었다. 이거는 찍어서 합격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큼 풀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오답 감점제는 무조건 있고요. 없는 곳은 당일 알려주니까 가서 이제 없으면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 찍는 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찍지 않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약 3주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왜냐면 여러분 사지선다 오지선다 중에서 한 두세 개가 탈락이 돼요. 남은 2개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막 고민을 해요. 이거를 버리기가 힘들죠.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일 것 같다를 체크합니다. 그걸 본인은 풀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찍은 거거든요. 보통 거기서 다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아닌 게 답인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거기서 감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찍는 연습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찍는 건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찍고 있다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은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요. 진짜 좀 안 찍어봅시다. 푼 것만 체크해봅시다 라고 해도 항상 나와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오답의 허용 수치를 한번 제시해드릴게요. 오답의 허용 수치. 오답은 내가 아무리 제대로 풀려고 해도 푼 게 틀릴 수 있죠. 오답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푼 개수의 10% 이하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오답의 허용 수치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만약에 20개 풀었습니다. 몇 개까지 허용이 돼요? 2개까지 허용이 돼요. 100개 풀었습니다. 10개까지 허용이 된다. 이렇게 기준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 계속 틀리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게 1번 내용입니다. 자, 2번 과목당 과락이 있나라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그죠? 과목당 과락은 다 있는데 그게 몇 프로냐? 20%라는 얘기도 있고요. 40%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에 맞춰 준비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출제 문항수의 40%. 자, 수리가 20문항이다. 몇 개요?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아야지만 수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만점 받아도 상식이 과락이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은 오각형 인재를 원한다. 오각형이 뭐예요? 정중앙을 두고 각 영역별로 일정한 고른 점수가 나오고 있는 인재. 이거예요. 찌그러진 오각형, 어느 한쪽만 큰 오각,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과목당 과락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별거 아닌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험 직전에. 마킹은 문제 풀면서 바로 하는 게 좋은가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1번 마킹, 2번 마킹 이런 식으로. 다 풀고 언어 마킹 쭉 하겠다 이것보다는. 왜냐면 하나하나 마킹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거 과락을 면했나? 몇 번 안 풀었지? 답안지만 보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험지 막 옮기지 않고. 그게 훨씬 좋고 물론 마지막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마킹했을 때 밀리는 실수 있잖아요. 그런 거 줄일 수도 있고 해서 마킹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사인펜만 사용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인펜만 갖고 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샤프하고 그 지우개 다 두고 연습장까지 두고 그 풀이하는 연습을 이제 초반에 하시겠지만 막판 가서는요 사인펜만 딱 갖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당황하시거든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뭐 시계도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도 그리고 그 사전에 어떤 것들까지만 허용되는지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요 솔직히 시험장이 그렇게까지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서 공부해 보시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시끄러운 데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시험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데서만 하다 보면 막상 갔을 때 아주 조그만 소음에도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 현장에 맞는 분위기에서 최종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거, 인적성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가라는 건데요. 최소 한 달 이상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나는 일주일밖에 안 봤는데, 난 책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이분은 안 봐도 합격했었던 분이에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본부터 이제 준비를 해보겠다. 유형 분석부터 문제부터 다 보겠다라고 하시면 최소 한 달 이상인데 조금 제대로 보시려면 전 2달 정도를 말씀드려요. 2달. 자, 첫 번째 한 달은요.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풀이 방법.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2가지 이상의 풀이 방법을 막 익혀보는 거죠. 그동안 ABC군 분리도 한번 시켜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뭐 하셔야 돼요? 최종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를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 재면서. 그때 이제 내가 ABC군 제대로 선별하고 있나? 문제 선별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AB군 잘 뽑고 풀고 있는지, C군 잘 버리고 있는지.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실전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최소 2달 정도를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답률도 10% 이하로 맞춰주고 있는지 그것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가볼까요? 스터디라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도. 근데 스터디 뭐 온라인 카페에서 문제 제공하는 스터디 그거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모여서 하는 스터디 있죠. 모여서 하는 스터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진 뒤에는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정도밖에 안 될 때 스터디 수준이 그럴 땐 내가 얻을 게 없죠. 그럼 그때는 과감히 이기적으로 탈퇴하세요. 공부는 되게 이기적이셔야 돼요. 누구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합격합니까? 그럼 그들 합격하라고 난 떨어져야지 배려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디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터디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라면 좋은 것은 하나 뭐냐면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풀이 방법을 여러 개를 공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풀었고 저는 저 사람이 이렇게 풀었고라는 2가지 3가지 풀이 방법을 다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해설지 없는 나머지 내용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스터디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실력이 되면 그땐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사트 준비하면 다른 기업 적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시중에 가면 사트만큼 책이 많은 게 없죠. 그렇죠? 워낙 사트 책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 적성보다 이 책에 먼저 손이 가고 그리고 뭐 공채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당연히 도움됩니다. 당연히. 거의 다 공통적인 요소예요. 특히나 사트에 이제 시각적 사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히 거의 일치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여기에 없는 게 그 공기업에서는 몇 개 추가로 있는 게 있죠. 상황 판단이라든지 또는 창의력 검사라는 걸 보는 공기업도 있어요. 창의력 검사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기업도 몇 군데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상황 판단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황 판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PSAT는 상황 판단 검사는 뭐 논리 문제 위주인데 우리 공기업이나 인적성 쪽에서 나오는 상황 판단 문제는 일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사실상 인성검사 연장이에요. 인성검사 연장.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 판단 문제 뭐 한전은 무조건 나옵니다. 매번 시험마다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상황 판단 문제를 딱 봤을 때 보기 중에 다 가능할 것 같은 보기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전의 출제 문제 중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어떤 그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팀원이 됐어요.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발표 날인데 결과 발표 담당했던 그 팀원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은 팀의 팀원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였어요. 자, 1번 무작정 기다린다. 예요. 자, 2번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늦는다는 양해를 구한다. 이게 2번이에요. 자, 3번 그냥 내가 발표한다. 이게 3번이에요.
그리고 4번에 발표 담당자의 컴퓨터를 뒤져서 그 PPT 파일 찾아내서 그걸로 내가 발표한다. 이게 4번이에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알고 있어요? 시험 본 친구가 나와서 이거 정말 정답이 뭘까라고 엄청 고민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갖고 고민을 했대요. 자, 머릿속에 몇 번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혼자서, 그쵸? 그런데 이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1번을 체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2번, 3번, 4번 다 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아닌 거. 1번 체크 누가 하고 있지? 이거 잡기 위한 게 이런 문제의 의도인 거예요. 상황 판단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역순위를 매기시는 겁니다. 가장 아닌 것부터 찾기. 가장 아닌 것부터 찾기. 물론 정답이 보이는 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자, 기출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너무 당연한 거. 자, 회사에서 출장비가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문제예요. 1번 상사와 함께 나눠 갖는다. 2번 불우의 토끼를 한다. 3번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한다. 4번 반납한다. 뭐예요? 4번이죠. 이런 거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순위 매긴다. 자, 그리고 창의력 문제는요.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좀 끝까지 갈게요. 7번까지. 창의력 문제는요. 일정한 도형을 그려놔요. 도형을 그려놓고 그 다음 이 도형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 적으시오라고 해서 빈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난 적을 것도 없는데 빈칸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창의력 문제를 보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창의력 문제를 보는 의도. 왜 봐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 3-4개 생각해 보세요. 리본? 뭐 매부일 수 있지? 뭐 한데? 장구? 뭐 넥타이? 뭐 좋아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뭐 다 있죠. 뭐 나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건 좀 창의력이다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좀 비대칭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게 뭐 엘리베이터에 닫힌 표시 버튼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 있었어요. 삼각형 2개 붙여놓고 그건 좀 그래.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만 가지고 생각나는 도형, 모양 그거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파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가능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한다. 이것이 기업의 창의력 문제를 내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원적인 직관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까지 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넥타이 좋습니다. 리본 나비 넥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 턱시도, 신랑, 결혼, 행복, 가정 좋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 근데 처음부터 가정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사고의 연결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어디부터 되고 있는지는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의력 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를 알려주긴 하지만 어떻게 푸세요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마지막 인성검사 준비를 이제 끝으로 하겠습니다. 인성검사 준비 어떻게 하나요? 자, 인성검사 준비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쪽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말씀을 하시기로는 인재상을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자. 솔직하게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하고 왔어요.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재상 반영하겠다. 인재상 반영을 하려고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회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죠? 몇 페이지 읽어보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인재상 체크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인재상 또 생각하면서 또 체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인재상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전부터 비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삼성 들어가겠다? 나는 파란 피가 흐르는 사람.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재상 반영 되게 어려워요. 그럼 키워드 하나만 알고 들어가세요. 이 회사는 정직, 이 회사는 창의, 이 회사는 열정. 그렇게 슬로건 하나 정도만 알고 들어가시고 그거를 묻고 있는 문항만 맞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도덕성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 쪽으로. 자, 인성검사를 보는 목적은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회사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인사 배치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 성향, 성격, 취향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격, 성향, 취향을 보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인사 배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 문항에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항이 있었대요. 나는 사과보다 바나나가 좋다. 선생님 이거 체크 뭐 해야 돼요? 바나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닌가요? 막 이런 거예요. 되게 놀랬어요. 근데 되게 놀랬어요. 두 번째, 뭐 체크 무늬를 좋아한다? 그럼 체크 무늬 좋아한다고 하면 산만한 거 아니에요? 흰색이나 빨간색 좋아한다? 흰색, 빨간색 좋아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